이타적 인간의 출현, 게임 이론으로 푸는 인간 본성 진화의 수수께끼.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인가? 그렇다면 나를 희생해 남을 돕는 이타성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기적 인간 혹은 이타적 인간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이기성과 이타성이 충돌하며 진화해가는 과정을 흥미진진한 게임 이론으로 밝혀낸다. 지은이 최정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제학에서 제도와 진화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할 즈음인 1998년 미국으로 건너간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경제학과에 진학했다. 첫 학기 허버트 긴티스 교수의 진화하는 게임 이론이라는 강의를 듣고는 진화적 게임 이론에 곧바로 매료되었다. 진화적 게임 이론이란 사회의 복잡한 현상들을 모형화하여 진화라는 패러다이마의 게임으로 구성하고 사람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가 어떻게 규범이나 관습이 되어 다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다. 그로부터 5년 후 진화적 게임 이론으로 박사 논문을 썼으며 카오스 이론과 진화 이론을 중심으로 학제간 연구가 활발한 뉴멕시코 소재 산타페 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도와 규범, 그리고 인간 행동을 미시적으로 접근하고 설명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진화적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학, 정치학, 진화생물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들을 두루 포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박사 논문 지도교수였던 세뮤얼 볼스 교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2007년 10월 자기 집단 중심적 이타성과 전쟁의 공진화라는 논문을 사이언스에 실어 국내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는 게임 이론과 진화 다이내믹스 이음, 지식의 통섭 공저, 이음 등이 있다. 머리말, 여행을 시작하며 몇 년 전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구상하고 있을 때였다.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의 지인들과 소위 채팅이란 걸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선배 한 분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이분은 내가 유학을 준비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공부하던 분야에 대해 가까이에서 지켜봐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다. 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 같고 그 대답을 듣고 선배는 뭐? 그 간단한 게임을 3년도 넘게 공부하고 있어? 라고 되물었던 것 같다. 당시에는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보다 좀 어렵네요. 라는 대답 정도로 대화를 마쳤던 기억이 있다. 그 후로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동일한 게임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내 박사학위 논문도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대한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뭐? 그 간단한 게임을 6년도 넘게 공부하고 있어? 라고 묻는다면 이제는 이 게임은 평생을 공부해도 모자랄 만큼 심오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은 내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라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다. 이 책은 진화적 게임 이론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였다. 물론 이 책 한 권으로 진화적 게임 이론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나는 여기서 이 이론이 어떻게 사회를 분석하는데 응용될 수 있는가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주고자 했다. 진화적 게임 이론은 경제학과 생물학의 조우를 통해 탄생했다. 존 메이너드 스미스나 조지 프라이스 그리고 월리엄 해밀턴 등의 선구적인 작업을 통해 진화적 게임 이론이라는 분석 틀이 소개된 이후 이 방법론은 이미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그리고 사회심리학 분야에 이르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응용되기 시작했다. 그 흐름은 경제학에서도 빠른 속도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기존 경제이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경제이론이 전제하고 있었던 방법론에도 많은 의미 있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첫째, 진화적 게임 이론은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을 가지고 행위 특성의 진화를 설명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경제이론이 가정하고 있던 합리성이라는 가정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게임 이론에서 아주 간단한 게임의 균형을 찾을 경우에도 경제 주체들의 초합리성을 가정해야 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경제학에서 균형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자연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경제 주체가 부담해야 했던 아주 강한 합리성이라는 짐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다. 둘째, 진화적 게임 이론은 최근 분과 학문 간의 교류에서 공동의 언어로서 그리고 행위이론의 미시적 기초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주로 다루게 될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온갖 분과 학문들이 만나서 교류하는 지점이다. 경제학에서는 시장 조직이론에서 담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에서부터 시장 실패의 한 요인으로서의 공공재 공급 문제와
올슨의 집단 행동 이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분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응용되어 왔다. 정치학을 비롯한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공유지의 비극으로 알려진 문제를 다루는데 유용한 틀이 되어 왔다. 이 책에서는 죄수의 딜레마라고 이름 붙여진 게임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타적 협조행위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하는 문제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중략 산타페 연구소에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2004년 11월 최정규 이타적 인간의 출현 제1부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서 제1장 팔이 굽혀지지 않는데 밥을 어떻게 먹지? 무임승차와 선행의 갈림길 어렸을 때 우리가 듣곤 했던 우화로부터 출발해보자. 옛날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느 섬에 마을이 하나 있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 팔이 굽혀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일단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음식도 혼자의 힘으로는 먹을 수가 없었다. 굶주리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음식을 먹여줘야만 했다. 이 섬마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부류는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었다.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은 굶주린 사람을 발견하면 얼른 음식을 집어서 그 사람의 입에 넣어줬다. 반면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은 남이 집어주는 음식을 받아먹을 줄만 알 뿐 결코 수고스럽게 남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일이 없었다. 우화는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비교하면서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얼마나 화목하고 평화로운가를 그리고 있다.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는 굽혀지지 않는 팔로 혼자 음식을 먹으려고 아등바등하는 대신 서로서로 음식을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면서 모두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는 저마다 자기 앞에 음식을 놓고 굽혀지지 않는 팔로 음식을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 굶주릴 수밖에 없었다. 두 마을을 비교하면서 우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도덕적 교훈은 간단하다. 남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 그리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자기 것만 챙기지 않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듯 보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있다. 특히 남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가 당사자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면 우화가 그리는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팔이 굽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남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행위는 상대방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수고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내가 상대방에게 음식을 먹여줬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게 음식을 먹여줌으로써 보답을 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어쩌면 상대방이 내게 음식을 떠먹여주면 그냥 받아먹고는 상대방의 배고픔을 모른 척 해버리는 것이 나는 배불러서 좋고 상대방에게 굳이 음식을 떠먹여주는 수고를 안 해서 또 좋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이득이 되는 행위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남들이 먹여주는 음식을 배불리 받아먹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화가 설파하고자 하는 도덕은 개인들의 이해타산과 갈등하게 된다. 머릿속에 검은 옷을 입은 악마가 송곳니를 드러내면서 그냥 눈 딱 감고 남이 주는 음식 받아먹기나 해. 굳이 수고할 필요가 뭐 있어? 하면서 상대방의 호의에 무임승차할 것을 꼬드기고 있다. 머릿속 다른 한편에서는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의 배고픔은 곧 나의 배고픔이야 하면서 나의 선행을 촉구하고 있다. 머릿속에서 도덕과 눈앞의 이익이 하얀 옷의 천사와 검은 옷의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 충돌하고 있을 때 우화가 가르쳐주는 대로 항상 도덕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 도덕이 승리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상황에서 도덕은 개인의 이해타산 앞에 무릎을 꿇게 될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실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과 씨름해왔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사람들은 왜 헌혈을 하는가? 남들에게 혜택을 주지만, 즉 사회적으로는 이익이 되지만 정작 행위자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는 그런 행위를 이타적 행위라고 정의한다. 어떠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값진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해 크고 작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그 행위는 이타적 행위가 된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우화에서 상대방에게 음식을 떠먹여주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혜택을 주지만 상대방을 배부르게 해주므로 정작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고스럽기만 함으로 이타적인 행동이다. 좀 더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헌혈을 하면 누군가가 필요할 때 혈액을 얻을 수 있으므로
언젠가 혈액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일 사람들에게는 분명 혜택을 주지만 헌혈하는 데는 얼마간의 희생이 요구되므로 헌혈은 이타적인 행위의 예가 된다. 아무리 적은 양의 혈액이라도 자신의 피를 뽑아내야 하고 또 헌혈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히 비용이 드는 행위다. 더 나아가 헌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내게 혈액이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너는 한 번도 헌혈을 하지 않았으니 혈액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다. 고 거부당할 위험은 전혀 없다. 다른 예로 부모의 자식에 대한 헌신은 자식에게는 커다란 혜택을 주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금전적, 심리적, 육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리고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듯 부모의 희생은 대부분 일방적이어서 자식으로부터의 어떤 반대급부도 보장되지 않더라도 헌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밖에도 아침에 일찍 사무실에 나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무실을 깨끗이 정돈하는 것,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기꺼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 등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이타적 협조행위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이타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타적 협조행위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큰 수수께끼다. 사회생물학이나 진화생물학, 그리고 인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사회과학에서는 이타적 행위의 존재를 둘러싸고 실로 오랜 연구와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타적 행동을 한다는 게 왜 수수께끼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출발해서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아나갈 것이다. 이타적 인간의 출현 제1부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서 2장 자백만이 살 길이다. 죄수의 딜레마 이타적 동기의 바탕을 둔 협조적 행위의 진화를 연구할 때 우리는 죄수의 딜레마 프리저너즈 딜레마라는 재미난 이름을 가진 게임을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곤 한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타적 행위가 진화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아주 잘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도 찾을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두 사람이 어떤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로서는 이들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심증은 있지만 뚜렷한 물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들의 자백이 필요했다. 이들의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경찰은 다음과 같이 교묘하게 신문을 진행했다. 경찰은 우선 두 사람의 용의자를 두 개의 다른 신문실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두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만일 두 사람이 모두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한다면 여기서 이들이 진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경찰은 이 두 사람을 기소할 것이고 이들에게는 5년형이 선고될 것이다. 만일 두 사람 모두 끝까지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면 경찰은 두 사람을 본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이전에 저지른 사소한 범죄 사실을 끄집어내어 기소할 수 있고 그 경우 두 사람에게는 1년의 형량이 선고될 것이다. 만일 한 사람이 자백을 하고 다른 사람은 끝까지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경찰로서는 적어도 한 사람이 자백했으므로 둘을 기소할 수 있다. 다만 자백한 사람에게는 최대한 배려해서 반성문만 쓰고 경찰서를 나갈 수 있게 해주겠지만 끝까지 부인한 사람에게는 범죄 사실을 기초로 5년형의 위증 혐의를 더 씌워 2년형을 추가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불쌍한 두 용의자는 어떻게 행동할까? 물론 둘은 다른 신문실에 갇혀 있으므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없는 처지다. 유쾌한 상황은 아니지만 독자 여러분도 자신이 이 두 용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제 이 게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경기자 2명의 용의자 갑과 을. 경기자들의 전략 혐의 사실을 부인 용의자 간의 협조 혹은 혐의 사실을 자백 배신. 보수 두 용의자 모두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두 용의자 모두 징역 1년-1. 한 용의자는 자백하고 다른 용의자는 부인하는 경우 자백한 용의자는 즉시 석방형 그리고 부인한 용의자는 징역 7년-7. 두 용의자 모두 자백하면 두 용의자 모두 징역 5년-5. 그렇다면 이 상황을 표일과 같이 보수행렬 페이오프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 우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용의자 각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일지를 생각해보자. 표일에서 내가 용의자 갑이라고 해보자. 상대방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백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첫 번째 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해보자. 상대방 용의자가 혐의 사실을 부인했을 때 나는 보수 행렬에서
왼쪽의 진한 부분 안에 굵은 글씨로 씌어진 -1과 0 중에서 높은 보수를 가져다 줄 즉 내게 유리한 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이때 나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면 -1을 얻고 자백을 하면 0을 얻는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백하는 쪽이 내게 유리하다. 이제 두 번째 가능성으로 넘어가 보자. 만일 상대방 용의자가 자백한다면 이제 표일에서 오른쪽의 진한 부분에 적힌 굵은 숫자 2를 비교해야 한다. 내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면 -7을 얻고 혐의사실을 자백하면 -5를 얻는다. 두 번째 상황에서도 자백하는 쪽이 유리하다. 자, 이제 답은 나왔다. 내가 나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전략을 선택한다면 상대방이 부인을 하는 상황이든 자백을 하는 상황이든 나는 언제나 혐의사실을 자백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자. 상대방 역시 신문실에 혼자 앉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 역시 나와 동일한 자백일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에서 두 용의자가 실제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두 용의자가 실제로는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두 용의자 모두 죄를 허위 자백하게 될 것이고 두 사람 다 5년 동안 징역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게임 이론에 기초한 예측이다. 따라서 만약 두 용의자가 모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한다면 두 사람 다 자백하게 되고 둘 다 5년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다. 자백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유일한 내식, 균형 내식 이퀄리브리엄이 된다. 그런데 잠깐만.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나? 보수 행렬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만약 두 사람이 모두 혐의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더라면 두 사람 다 1년씩만 징역을 살고 나갈 수 있었다. 그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래서 딜레마다. 게임의 조건.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을까?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올 때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우리는 친구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불어서는 안 돼. 난 너를 믿는다. 라고 굳게 약속했다고 해보자. 그러고는 잡혀서 신문실에 따로 갇힌 채 경찰로부터 앞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제안을 받았다. 이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까? 적어도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이득을 쫓아 행동하는 한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내 친구가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그리고 그가 끝까지 부인할 것이 확실하더라도 나는 내게 최선이 되는 전략을 찾아낼 것이다. 상대방이 혐의 사실을 끝까지 부인한다면 나는 혐의 사실을 풀어버리고 당장 반성문만 쓰고 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친구가 마음이 변해서 혐의 사실을 자백해버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혐의 사실을 자백하는 게 더 낫다. 다시 말해 자백이 내게 가장 유리한 전략임은 변함이 없다. 물론 상대방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고 사전에 아무리 두 손을 꼭 붙잡고 입을 굳게 다물며 약속한들 결론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우정이고 뭐겁다. 그래서 여전히 딜레마다. 따라서 둘 모두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 있음에도 둘은 최악의 상황에 빠지고 만다. 두 사람 모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한다면 자백함으로써 더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둘 모두에게 최선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바로 이것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요지다.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는데 아주 중요하므로 어떤 게임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명확히 해두자. 1. 상대방을 배신하는 전략이 항상 우월 전략이다.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항상 배신 전략이 협조 전략보다 더 큰 보수를 준다. 이 모든 경기자가 협조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이다. 두 경기자가 모두 배신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내식 균형인데 이 균형은 두 사람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다. 둘 다 협조를 선택한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좋은 상황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 상황은 균형이 아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비단 경찰서 취조실에서 벌어지는 용의자들의 갈등만을 그려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3, 4, 5장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 이타적 행동과 이기적 행동의 갈등이 문제가 되는 여러 상황을 살펴보려고 한다. 물론 상황은 약간씩 다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갈등 구조는 죄수의 딜레마의 구조와 동일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앞으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여러 형태를 통해서 이타적 행동의 진화에 얽힌 수수께끼를 살펴볼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이기적 행동과 이타적 행동 사이의 갈등을 그려냄으로써 우리는 이타적 행동이 진화하는 것이 왜 힘든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류가 그 갈등 속에서 이타적인 행동을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6장 이후 전개될 논의를 통해서 분명해질 것이다. 정리 5월 전략 그리고 5월 전략 균형. 여기서 잠시 게임 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소개하고 넘어가자.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에 관계없이 내게 항상 높은 보수를 주는 전략이 있다면 그 전략을 5월 전략 다모넌트 스트래터지이라고 부른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상대방이 자백을 하든 부인을 하든 내게는 항상 자백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보다 높은 보수를 준다. 이때 자백이라는 전략을 5월 전략이라 부른다. 그리고 두 용의자 모두에게 자백이 5월 전략이므로 두 용의자가 다 자백을 하는 상황은 5월 전략 균형 다모넌트 스트래터지 이퀄리브리엄이자 유일한 내시 균형 내시 이퀄리브리엄이다. 이상으로 이타적 인간의 출현 제1부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서 2장 자백만이 살 길이다이었습니다. 이타적 인간의 출현 제1부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서 제3장 돕지 않는 것이 남는 장사다. 게임으로 보는 이타적 행동. 매년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낸다. 때로는 거액이 담긴 익명의 봉투가 발견되어 큰 화제가 되기도 한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 엉망이 되어버린 마을에서 그리고 재난이 일어난 곳 어디에서도 우리는 어김없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곤 한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헌혈을 하며 길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장에서 남들에게 혜택을 주지만, 즉 사회적으로는 이익이 되지만 정작 행위자 자신에게는 희생인 행위를 이타적 행위로 정의한 바 있다. 바로 위에서 우리가 든 예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타적 행동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타적 행위의 존재가 왜 쉽게 설명될 수 없는 것일까? 우리가 일장에서 꺼낸 팔이 굽혀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를 게임을 통해서 묘사해 보기로 하자. 먼저 배고픈 두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각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정의해 보자. 이 게임에서 각 경기자 배고픈 두 사람은 두 개의 전략을 갖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상대방을 돕는 것, 즉 상대방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전략은 상대방을 돕지 않는 것, 즉 상대방의 배고픔을 모른 척하는 것이다. 이제 각 전략하에서 경기자들이 얻을 수 있는 보수를 정의해보자. 상대방의 도움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이만큼 편익을 얻는 것으로, 그리고 상대방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데 따른 비용은 1로 정의해보자.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표 2와 같은 보수 행렬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남을 도울 줄 아는 두 사람이 만나면 상대방에게 이에 이득을 주고 스스로 이를 부담함으로써 각각 1만큼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상대방이 먹여주는 음식을 받아먹기만 하고 상대방의 배고픔을 모른 척한다면 나는 이를 얻고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순이익이 2가 되지만, 상대방은 아무것도 못 얻고 일의 비용만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얻는 이득은 마이너스 1이 된다. 물론 두 사람 모두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모른 척한다면 이득 0, 그리고 비용 0으로 순이익은 0이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앞에서 살펴본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방이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인 경우 나는 내 것만 챙김으로써, 즉 상대방을 돕지 않음으로써 이를 얻고 상대방을 도움으로써 이를 얻는다. 다시 말해 내 것만 챙기는 것이 내게 유리한 전략이 된다. 상대방이 자기만 아는 사람이어서 나를 돕지 않는 두 번째 경우에도 나는 내 것만 챙김으로써 0을 얻는데, 이 보수가 내가 그를 도움으로써 얻게 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므로 그를 돕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에 관계없이 나에게는 내 것만 챙기는, 다시 말해 상대방을 돕지 않는 것이 지배적인 전략이 된다. 물론 이 분석은 상대방의 입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게임의 유일한 균형은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돕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팔이 굽혀지지 않는 사람들도 죄수의 딜레마와 완전히 동일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로 도움으로써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상대방을 돕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좋은 서로 돕는 상황은 균형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돕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남을 돕거나 혹은 자기만 아는 두 가지 행동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이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 전략이 항상 우월 전략임을 보았다. 이야기를 사회 전체로 확대해보자.
팔이 굽혀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먹여주면서 화목하게 살고 있을 것이고, 팔이 굽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굶거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을에 자기만 아는 사람이 한 명 등장했다고 해보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도 되고, 배 한 척이 침몰하면서 거기에 타고 있던 이기적인 사람 하나가 가까스로 살아나 표류하다가 우연히 이 섬에 닿게 되었다고 해도 좋다. 물론 남을 도울 줄 아는 부모 사이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 자기만 아는 아이 하나가 태어났다고 생각해도 된다. 어떠한 연유로 등장을 했든지 간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자기만 아는 사람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 못해서 버둥거리는 사람을 봐도 절대 수고를 들여 그를 도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밖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남을 돕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이 배고플 때면 언제든지 이 사람에게 음식을 먹여준다. 번거롭게 남을 돕는 수고를 들이지 않으므로 자기만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물질적으로 월등히 풍요로워진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를 궁금해하다가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따라 배우게 된다. 한 사람 두 사람씩 참 이렇게 하니까 내 이득이 훨씬 크네 그려 하면서 자기만 아는 사람의 행동을 배워나간다. 그 결과 자기만 아는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난다.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번성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다시 말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들만 모여 사는 마을에 들어오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 전략을 마을 전체에 퍼뜨리게 된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의 행동 전략은 진화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마을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조차 남을 돕는 사람보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더 큰 이득을 얻을 것이므로 마을은 점점 자기만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반대로 어떤 마을에 자기만 아는 사람들, 즉 이기적인 사람들만 모여 살고 있다고 해보자. 이 사람들은 결코 남을 돕지 않으므로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음식을 혼자의 힘으로 주워 먹으려고 애쓰지만 굽혀지지 않는 팔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한 채 굶주리고만 있을 것이다. 이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했다고 해보자. 마찬가지로 자기만 아는 부모 사이에서 돌연변이로 태어난 것일 수도 있고 메시아의 재림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이타적인 사람은 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배고파 버둥거리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주러 돌아다닐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음식을 먹여주지 않을 것이므로,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뿐이므로 이 사람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배고픔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반면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의 수고 덕분에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넉넉해졌지만 정작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은 배를 줄이게 될 뿐 아니라 남을 돕는 데 드는 수고까지 더해져서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된다. 따라서 아무도 물질적으로 훨씬 덜 넉넉한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의 행동 전략을 배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저렇게 하니 굶주리게 되는군 하면서 이타적 행동을 더 멀리한다. 마을에 호련히 나타났던 우리의 메시아는 굶어 죽고 말거나 어쩌면 자신보다 더 넉넉한 자기만 아는 사람들의 행동 전략을 배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 되었건 이 마을은 또다시 모든 사람이 자신만 챙기는 그런 마을이 되어버린다. 다시 말해 이기적인 사람들만 사는 마을에서 이타적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는 자신만을 챙기는 사람들의 행동 전략은 진화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어쩌다가 이타적인 사람이 한 명 등장하더라도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그 사람은 이 마을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고 도로 이기적인 사람들만으로 가득 찬 마을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팔이 굽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남을 돕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정녕 불가능한 일일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돕는 성향을 가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잠시 뒤로 미루고 이타적 행동의 진화에 얽힌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자. 이타적 행위의 모형.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나가 보자.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일반화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다소 추상적인 기호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심화시키려고 한다. 게임 이론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이타적인 행동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이다. 이때 상대방에게 주는 도움을 비로 표시해보자.
그리고 그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내 희생에 따른 비용을 시로 표시하자. 내가 상대방에게 음식을 먹여줄 때 내가 이타적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은 상대방의 배고픔을 달래줄 뿐 내 배고픔을 달래주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이타적인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오직 상대방에게만 귀속되고 이타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얻을 수 없다고 해보자. 이와 같은 상황을 보수행렬로 그려보면 표 3처럼 나타난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된 게임을 이타적 협조 게임이라고 부를 것이다. 보수행렬을 보면 한 경기자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오직 상대방만이 B만큼의 편익을 얻고 이타적인 행동을 한 경기자는 C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때 B가 C보다 크다면 즉 이타적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얻게 되는 편익의 크기가 이타적 행위자가 부담하는 비용보다 크다면 게임은 죄수의 딜레마의 구조를 갖는다. 자세히 살펴보자. 나와 상대방이 모두 이타적인 행위를 한다면 서로가 상대방에게 B만큼의 이득을 주면서 동시에 C만큼의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경우 나와 내 상대방 모두 B-C만큼의 보수를 받는다. 내가 이타적인 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배신을 한다면 달리 말해 상대방이 내 이타적 행위에 무임승차를 한다면 나는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채의 비용만 부담하는 반면 상대방은 내 이타적 행위로 인해 B만큼의 이득을 얻는다. 우리 둘 다 무임승차를 한다면 아무런 이득도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우리 둘의 보수는 0이다. 넷이 균형을 찾아보자. 이때 상대방이 이타적인 행위를 한다고 전제하면 나로서는 배신 즉 무임승차하는 게 최적 대응이다. 배신 전략을 선택하면 B를 얻지만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면 B-C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B는 당연히 B-C보다 크다. 만일 상대방이 배신 전략을 선택한다고 하면 이때도 역시 배신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 대응이다. 무임승차를 하면 0을 얻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C만큼을 얻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이 이타적이든 그렇지 않든 나로서는 배신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이득이다. 즉 배신 전략이 우월 전략이다. 동일한 논리가 상대방에게도 적용되므로 그에게도 배신 전략이 우월 전략이다. 따라서 넷이 균형은 우리 둘 다 배신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고 균형에서 우리 둘은 모두 0의 보수를 얻는다. 둘이 모두 이타적으로 행동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B-C보다 적은 보수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이타적 인간의 출현 제1부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서 제3장 돕지 않는 것이 남는 장사다이었습니다. 이타적 인간의 출현 제1부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서 제4장 스미스 요원의 경고 지구를 갉아먹는 바이러스 인간 한동안 우리 모두를 사로잡았던 매트릭스 더 메이트릭스라는 영화에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스미스 요원이 모피어스를 사로잡아놓고 시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코드를 묻는 장면에서 던진 대사인데 아마 독자들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여기 머무는 동안 깨달은 계시록 하나를 들려주고 싶군. 내가 너희 종족을 분류해보려고 할 때 문득 든 생각이야. 내가 깨달은 건 당신들이 실은 포유류가 아니라는 사실이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류는 본능적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균형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데 유독 당신네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 당신네 인간들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마지막 하나 남은 자연자원이 다 고갈될 때까지 번식을 해나가지. 당신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자연자원이 고갈되지 않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뿐이야. 아, 지구상에 당신네들과 동일한 패턴을 가진 유기체가 하나 있긴 하다. 뭔지 아나? 그건 바이러스야. 인간이란 지구의 병적이고 암적인 존재야. 너희들은 전염병이라고 우리는 치료제고. 스미스 요원의 계시록은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어찌 보면 그는 생물학에서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오래도록 다뤄왔던 공유지의 비극 트레저디 오브 더 카먼지라는 문제를 좀 더 적나라하게 지적했을 따름이다. 공유지의 비극, 다시 말해 스미스 요원의 계시록은 과연 인간 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인가? 우리는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 이 장에서 우리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주제로 연구되어 온 사회적 현상을 게임을 통해 표현할 것이다.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현상을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통해 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미스 요원이 모피어스에게 던진 경고의 내용을 재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로 초래되는 비극. 게럿 하디는 1968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짧은 논문 한 편을 통해서 그 이후 수십 년간 학자들을 고민케 했던 화두를 던진 바 있다. 목축이 주업인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맘껏 소를 풀어 풀을 뜯길 수 있는 목초 공유지가 있다고 해보자.
만일 농부들이 이 공유지에 무제한으로 소들을 놓아 먹이면 풀이 뜯어 먹히는 속도가 풀이 다시 자라나는 속도보다 빨라서 목초 공유지는 점점 황폐해지고 급기야는 공유지의 풀이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다. 농부들 입장에서는 무제한으로 소들을 방목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목초 공유지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목을 어느 정도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공유지의 목초가 제대로 자라날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 농부 한 사람당 이틀에 한 번 꼴로만 소를 풀어놓을 수 있다거나 한 번에 6시간 넘도록 풀을 뜯겨서는 안 된다는 식의 규제가 필요하다. 만일 모든 농부가 이 규제를 잘 지킨다면 공유지의 풀은 항상 적정한 양으로 푸르게 유지될 것이고 농부들은 영원히 이 공유지에서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한 딜레마가 도사리고 있다. 만일 다른 농부들이 규제 약속을 잘 지켜나간다면 나 하나쯤은 규제를 어기고 내 소들을 맘껏 놓아먹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나는 가장 큰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다른 농부들 역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고 따라서 절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공유지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소위 공유지의 비극이다. 공유삼림에서 나무를 해다가 땔감으로 쓰는 산골 마을이나 인근 해역에서 물고기를 낚아 생활하는 어촌 마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서로 절제한다면 산의 나무는 항상 울창하게 유지될 수 있고 또 인근 해역의 물고기도 고갈되지 않겠지만 규제를 어김으로써 얻게 되는 개인적인 이득이 크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이 초래된다.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 모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공유지다. 깨끗한 공기며 깨끗한 물 모두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그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공유지다. 따라서 적절히 규제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남들이 규제를 지킬 때 나는 거기에 무임승차하면서 내 이익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다. 하딘이 우려하던 공유지의 비극의 가능성은 바로 이 대목에서 비롯된다. 게릿 하딘 1968. 약속은 어기는 편이 낫다. 이제 하딘 그리고 스미스 요원이 던진 공유지의 비극을 게임으로 묘사해보자. 한 어촌을 예로 들어보자. 인근 해역은 이 마을 모든 사람의 생활터전인 공유지다. 너도 나도 자신의 이득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 물고기를 남의 칼에 들면 인근 해역의 물고기는 곧 고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협조해서 어획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이 어획량을 줄이는 데 협조한다면 물고기는 항상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고 따라서 마을 사람들 모두 오래도록 공유지 인근 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두 협조해서 약속을 지킨다면 나는 맘껏 고기를 잡음으로써 약속을 어김으로써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서로 어획량을 줄이는 데 협조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10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자. 남이 어획량을 줄이는 데 협조하고 있는데 자기만 맘껏 고기를 잡는다면 순진하게 협조한 사람만 피해를 볼 것이고 맘껏 고기를 잡은 사람은 그만큼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약속을 지키고 어획량을 줄인 사람이 얻는 보수를 3, 그리고 약속을 어긴 사람이 얻는 보수를 15라고 하자. 한편 모든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맘껏 고기를 잡는다면 머지않아 인근 해역의 물고기는 고갈되어 버릴 것이다. 이 최악의 상황을 모든 사람이 5의 보수를 얻는 것으로 표현하자. 표사는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는 보수 행렬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어느 쪽을 택하든 나는 약속을 어기고 맘껏 고기를 잡는 쪽이 유리하다. 상대방이 어획량을 줄이자는 약속을 지키는 경우에도 나는 맘껏 고기를 잡는 쪽이 더 유리하고 약속을 지키면 10, 맘껏 고기를 잡으면 15를 얻는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맘껏 고기를 잡는 경우에도 나는 맘껏 고기를 잡는 쪽이 더 유리하다. 약속을 지키면 3, 맘껏 고기를 잡으면 5를 얻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규제 약속을 어기고 적정 수준을 넘어서까지 맘껏 공유지를 이용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공유지의 비극이다. 하딘과 스미스 요원이 경고했듯이 뭘 시켜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조금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해보자. 우버먼과 글랜스는 저녁값의 딜레마라는 재미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 한두 번쯤은 겪어봤음직한 게임을 제시한 적이 있다. 동창회, 그것도 몇 년 만에 모이는 동창회가 있어서 모처럼 멋들어지게 꾸미고 약속 장소인 모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다들 바쁜 까닭에 못 나온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레스토랑이 푹적푹적할 만큼 많은 친구들이 모였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동안 어느덧 식사를 주문할 때가 되었다. 차림표에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값싼 음식부터 정말 맛있어 보이는 비싼 요리까지 다양하게 적혀 있었다. 식대는 계산서에 나온 총액을 사람의 머릿수로 나눠내기로 했다. 무엇을 시켜야 할까? 독자들도 이미 눈치챘겠지만 여기에도 딜레마가 숨어 있다.
다른 친구들이 뭘 고르든 상관없이 난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시킴으로써 내 비용을 다른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른 친구들이 비싼 걸 시킨다면 내가 굳이 싼 음식을 시킴으로써 맛도 없는 음식을 먹고 남이 시킨 비싼 음식값의 일부까지 내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보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차림표에서 가장 비싼 걸 시키고 지갑을 탈탈 털어낸 후 다시는 동창회에 안 나가겠다고 툴툴거리게 될지도 모른다. 이상으로 이타적 인간의 출현 제1부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서 제사장 스미스 요원의 경고이었습니다. 이타적 인간의 출현 제1부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서 제5장 우리 마을에도 가로등을 달 수 있을까? 가로등이냐 소주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떤 마을에서 벌어진 다음과 같은 가상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철이 아빠는 해질녘에 마을로 돌아오다가 길 가운데 놓인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과 팔꿈치를 크게 다쳤다. 순이 아빠는 일을 마치고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차를 고랑에 빠뜨리는 바람에 한밤중에 차를 고랑에서 꺼내느라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다. 민수 할머니는 마실 다녀오시면서 마을 어귀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보다 못한 주민 몇 사람이 마을 어귀에 가로등을 다는 문제를 마을회의의 안건으로 올렸다. 마을회관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진작 얘기를 꺼내서 가로등을 달았다면 다친 사람들도 없었을 거고 할머니가 길을 잃지도 않으셨을 텐데 하면서 좀 더 일찍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가로등이 마을 어귀를 환하게 밝혀주게 될 광경을 상상하고 내심 흐뭇해했다. 자, 이제부터 벌어질 일을 놓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시나리오 1. 사람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가로등을 설치하자는 취지에 공감을 했고 이 일을 맡아 추진할 사람으로 가장 믿음직한 영희 아빠를 선출했다. 그러고는 가로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모으기 위해 집마다 일정액을 객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가구마다 할당된 금액을 영희 아빠에게 보내고 영희 아빠가 그 돈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면 그만이었다. 보름 후 마을 어귀를 비추는 가로등이 세워졌고 이제 마을 주민 어느 누구도 밤길을 다니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시나리오 2. 마을회관으로 향하면서 몇몇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가만히 있어보자. 가로등이 세워지면 그 혜택은 모든 사람한테 돌아가겠지. 만일 내가 그 가로등이 필요 없다고 하고 그러니 나는 그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어차피 돈을 내서 가로등을 세울 거고 내가 돈을 안 냈다고 해서 나를 가로등 밑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좋았어. 나는 가로등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 비용을 낼 수 없다고 하자. 그리고 그 돈으로 돼지갈비에 소주나 한잔 해야지.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 사실 마을회관으로 향하는 사람들 모두가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실 나는 가로등이 없었어도 아무런 불편을 못 느꼈어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누구나 가로등을 설치하자는 안건에 동의할 줄 알았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는 지난번에 다친 철이 아빠마저도 자기가 조심하면 될 일이지. 가로등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안건은 철회되었고 가로등은 세워지지 않았다. 물론 그 뒤로도 어두운 밤길에서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것이 더 현실에 부합하는 시나리오일까? 골목길은 영영 더러울 수밖에 없는가? 만일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일만을 생각하고 그렇게만 행동한다면 아마도 세상은 두 번째 시나리오에 따라 돌아갈 것이다. 가로등이 자신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가로등을 세우는 공동 작업에서 빠질 수만 있다면 가로등이 설치된 이후 혜택은 혜택대로 얻을 수 있고 비용은 비용대로 절약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할 유인이 충분히 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무임승차의 문제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나 다리등 어떤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모든 사람이 동시에 혜택을 얻을 수 있고 특정한 사람들을 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를 경제학에서는 공공재 퍼블릭 구주라고 부른다. 공공재의 존재는 경제학에서 골치 아픈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그 이유는 경제학이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을 전제로 할 때 공공재의 존재가 잘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본론에서 잠시 벗어나 공공재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공공재란 내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한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이를 비경합성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들이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특성을 이를 비배제성이라고 부른다. 가진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내가 식탁 위에 있는 사과 한 개를 먹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먹은 그 사과를 먹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먹어버렸으니까. 내가 사과 혹은 콜라를 반 개 혹은 반병 먹었다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은 남은 반 개 반 병뿐이다. 이를 경합적 라이벌 소비라고 부른다. 반면 영화 관람이라는 소비 행위를 보면 내가 극장에서 올드보이를 보고 있을 때 극장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모두 동일한 영화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 내가 오대산에 가서 단풍을 구경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도 오대산에서 단풍을 구경하면서 동일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 골목길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 다칠 염려가 없다는 혜택은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 누구나 얻을 수 있다. 즉 내가 어떤 재화를 소비하고 있더라도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양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 이러한 재화 서비스의 소비를 우리는 비경합적 날라이버리엘 소비라고 부른다. 다른 한편 사과를 한 개 먹기 위해서는 사과를 사야만 한다. 즉 소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영화관 입장료를 내야만 한다. 이렇게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다면 그 재화의 소비는 배제가 가능 익스클루시브하다고 말한다. 반면 내가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아무런 돈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 가로등으로부터 혜택을 얻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 동네에 처음 온 사람도 그 가로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에어컨 이 집안에 설치된 이상 내가 에어컨을 사는데 돈을 보태지 않았다고 해서 에어컨의 냉기가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나를 집에서 쫓아내지 않는 이상 이처럼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면 그 재화의 소비는 배제 불가능 난 익스클루시브하다고 말한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재화나 서비스는 경합적이며 배제가 가능하다. 내가 돈을 내지 않으면 과일가게 주인은 내게 사과를 주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나는 사과를 먹을 수 없다. 반면 일단 내가 사과를 돈을 주고 산 이상 그 사과는 전적으로 내 것이 된다. 이러한 재화를 우리는 사적인 재화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경합적이지 않거나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들도 있다. 방금 말한 대로 영화 관람이라는 소비 행위는 비경합적이지만 배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영화관에 입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대산의 단풍도 제대로 만끽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단풍놀이도 배제가 가능하다. 물론 배제 가능성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다. 오대산 단풍놀이는 배제가 영화 관람만큼 완벽하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비가 배제 불가능하지만 경합적인 재화들을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도로를 생각해보자. 자가용으로 집을 출발해서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도로를 이용한다. 몇몇 터널을 제외하고는 도로에 진입하는 데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도로의 소비는 배제 불가능하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의 도로는 누구나 알듯이 내가 그 도로에 있음으로써 내가 그 도로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소비를 약간이나마 제한하게 된다. 그만큼 교통 혼잡을 야기한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대의 도로 사용은 경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출퇴근 시간대가 아닐 때는 사정이 다르다. 내가 특정 도로 위를 달리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도로 사용에 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한산한 도로의 경우 도로 서비스의 소비는 경합적이지 않다. 마지막으로 배제가 불가능하며 비경합적인 재화들의 예를 들어보자. 많이 드는 예로 마을 어귀에 세워진 가로등이나 마을로 통하는 다리 등이 있다. 일단 마을 입구에 가로등이 세워졌다면 해가 진 뒤에 그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로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을로 들어가는데 통행료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혜택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없다. 바로 이러한 부류의 재화를 가리켜 공공재라고 부른다. 그런데 적절한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가로등이 필요하면 설치하면 되고 다리가 필요하면 놓으면 되지 않는가?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상황 1. 에어컨 구입의 딜레마. 나는 아파트에서 친한 친구 한 명과 전세를 살고 있다. 우리는 그럭저럭 친하게 잘 지내는 편이다. 우리 둘 다 더위를 절대 못 참는 사람들인데 불행히도 올여름 더위가 예사롭지 않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난다는 건 둘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던 차에 신문에 끼어들어온 광고 전단에 적혀있는 올여름 에어컨 없이 나시렵니까? 아니면 값싸게 하나 구입하시겠습니까? 라는 광고 문구가 눈에 띈다. 덧붙여 30% 파격 세일이라는 말까지 큼지막하게 박혀있다. 이 기회에 하나 장만한다면 올여름을 쾌적하게 날 수 있을 것 같다. 에어컨 가격을 150만 원이라고 해보자.
에어컨을 달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데 이로부터 얻게 되는 편익 혹은 만족의 정도를 돈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에 해당한다고 해보자. 일단 에어컨이 설치되면 집안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시원함이라는 편익이 돌아간다. 여기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싹 튼다. 에어컨을 틀면서 누구한테는 시원한 냉기가 가고 누구한테는 가지 않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은 치사한 생각이 떠오른다. 이 친구가 에어컨을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나한테 비용을 나눠내자고 제안해오면 나는 에어컨이 필요 없다고 말하자. 자기가 못 견디고 에어컨을 사면 난 돈 한 푼 내지 않고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겠지. 이거 금상첨화겠군. 이 친구가 에어컨을 살 생각이 없다면 정말 살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나처럼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건지는 중요하지 않다. 뭐 아쉽긴 하지만 나 혼자 그 돈을 내느니 차라리 에어컨 없이 여름을 보내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할 거야.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개인에게 돌아가는 편익 시원함의 정도를 100이라고 하고 에어컨의 가격을 150이라고 하자. 둘이 에어컨을 사는데 동의하고 비용을 반반 부담한다면 각각은 100씩의 편익을 얻고 75만큼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두 친구 모두 25씩의 순이득을 얻게 된다. 반면 한 사람만 동의하고 나머지 사람은 반대를 하면 동의한 사람은 편익 100을 얻는 대신 비용 150을 내야 하므로 마이너스 50을 얻는다. 이때 반대한 사람은 편익 100을 얻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순이득 100을 얻게 된다. 둘 모두 에어컨 구입에 반대하면 편익 0의 비용이 0이므로 둘 다 0을 얻는다. 물론 친구 1이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친구 2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둘은 서로서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에어컨 사는데 돈을 보태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난 에어컨 없어도 돼. 사실 우리 처지에 에어컨은 사치 아닐까? 그래도 꼭 있어야 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든지 혹은 난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에어컨 바람을 되도록 피해야 할 것 같아. 그렇다고 네가 에어컨 사는 걸 반대할 생각은 없으니까 필요하면 내가 사든지 등등의 핑계를 댈 것이다. 그 결과 두 친구는 에어컨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에어컨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여름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빠져버렸다. 표 6은 이러한 상황을 보수행렬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보수행렬의 구조가 죄수의 딜레마의 구조를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 상황 2. 골목길 청소의 딜레마. 두 집은 골목을 사이에 놓고 마주보고 있다. 조그만 골목길이어서 사람이 그다지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 깨끗한 골목길이 주는 효용보다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다고 해보자. 하지만 둘이 함께 골목길을 청소하면 힘은 절반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깨끗한 골목길이 주는 효용이 청소를 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커진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 혼자 골목길을 청소하는 데 드는 수고를 150으로 나타내고 둘이 함께 청소를 하면 수고가 절반으로 줄어드므로 75씩의 수고만 부담하면 된다고 치자. 그리고 깨끗한 골목길이 두 사람에게 주는 효용을 100이라고 하자. 내 이웃이 청소를 하고 나는 돕지 않는 경우 나는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도 깨끗한 골목길이 주는 효용을 맘껏 누릴 수 있다. 여기서 두 이웃이 청소하기와 그냥 무임승차하기라는 두 전략을 사용한다면 보수행렬은 표 6의 에어컨의 상황과 완전히 동일하게 나타난다. 결과는 시장의 실패. 이러한 상황은 흔히 공공재 게임이라고 일컬어지는 게임을 통해 묘사할 수 있다. 공공재 게임은 2인 게임으로서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참가하는 경기자가 두 사람이 아니라 다수라는 차이가 있다. 10명이 3인 이상이면 몇 명이라도 상관없다. 공공재 게임을 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도 표를 작성하여 보면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최대한의 이득을 가져다주는 행동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항상 무임승차하려고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무임승차하려고 한다면 누구나 공공재의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공공재는 적절히 공급되지 못한다. 앞서 살펴본 친구 두 사람이 에어컨을 다는 문제도 그렇고 두 이웃이 골목길을 청소하는 문제도 똑같은 경우다. 이를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실패라고 부른다. 이상으로 이타적 인간의 출현 제1부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서 제5장 우리 마을에도 가로등을 달 수 있을까? 이었습니다. 이타적 인간의 출현 제1부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서 제6장 암울한 이론, 따뜻한 현실 딜레마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우리는 지금껏 죄수의 딜레마에 얽힌 암울한 상황들을 이야기했다. 거기서 남을 도와야 한다는 당위는 이기심이라는 덫에 걸린 채 항상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 모두가 협조함으로써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에 도달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그려진 모습이었다. 그렇게 그려진 세계에서는 도덕이 개인의 이익 추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머릿속에서 우리를 설득하려던 하얀 옷의 천사는 검은 옷의 악마에게 지고 말았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차례다. 우리는 지금까지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공공재 게임의 구조를 이런저런 예와 함께 보아왔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이타적 동기에서 비롯한 행동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즉 도덕이 이기심을 물리친다는 사실이 왜 수수께끼로 여겨져 왔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길게 해온 이야기는 이론적으로 재구성한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로 표현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이론에서 예측하는 바대로 항상 상대방을 배신하는가? 그렇지 않다. 스미스 요원의 모욕적인 언급처럼 우리네 인간들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마지막 하나 남은 자연자원이 다 고갈될 때까지 번식을 해나가는 존재인가? 공유지의 비극이 현실화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그 가능성이 언제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고 공유지에서 맘껏 자기 배만 채우고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속을 지켜 공유지를 관리해 나간다. 또한 절친한 두 친구는 함께 비용을 반반씩 부담해서 에어컨을 살 것이고 여름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가로등이 필요 없다느니 하는 핑계를 대면서 그 일에서 빠지려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로등 설치에 흔쾌히 동의할 것이고 얼마 후 가로등이 어두운 골목길을 밝혀주게 될 것이다. 즉 일부에게서 무임승차 경향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 공공재는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세상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암울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사실 이타적 행위 혹은 협조적 행위가 없는 사회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우리는 종종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한다. 철로로 떨어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영무원 이야기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물로 뛰어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접한다. 길거리를 가다가 헌혈차를 발견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헌혈을 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오랜 기간 헌신하며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깨끗하게 정돈된 사무실에는 반드시 아침 일찍 남들보다 먼저 나와 사무실을 청소하고 꾸미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냈는데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민주주의의 구석구석마다 항상 자신을 희생하면서 민주화 운동에 몸바쳤던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숨어 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삶의 터전에서 망연자실한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온정의 손길들, 아침마다 자기 집 앞뿐 아니라 골목길의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깨끗이 쓸어내는 이웃들. 이들은 모두 딜레마에서 벗어나 있다. 희생과 헌신의 동물 사회. 딜레마에서 벗어나 있는 건 비단 인간만이 아니다. 꿀벌 사회나 흰개미 사회는 이타적 협조 행위를 잘 드러내는 예로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몇몇 종에서는 집단의 생존을 위해 개체가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흰개미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노리는 적들에게 자신의 창자를 파열시켜 끈끈한 내용물을 뿌려서 적들이 보금자리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자신이 치명적인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때 무리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격리시키는 두더지의 예도 마찬가지로 이타적인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꿀벌 집단과 흰개미 집단에서 나타나는 극도의 사회성 그리고 이에 입각한 분업체계는 경이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지만 이들에게서 놀라운 현상은 조직화된 분업 구조만이 아니다. 이들의 분업이 번식에 관련된 분업으로까지 이어질 때 그것은 놀라움을 넘어서서 이해하기 힘든 수수께끼가 된다. 예를 들어 꿀벌 사회는 한 마리의 여왕벌과 수백 수천 마리의 일벌들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생식이 가능한 암컷은 여왕벌 한 마리뿐이다. 여왕벌과 글자 그대로 밀월 여행을 떠날 날만을 기다리며 무의도식하는 소수의 수벌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다수의 일벌들은 모두 암컷이다. 이 일벌들은 선천적으로 생식 능력이 없다. 이 일벌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평생 여왕벌이 낳은 알을 돌보고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는 목숨을 바쳐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지켜낸다. 다시 말해 일벌들의 일생은 타인을 위해서 바쳐진다. 따라서 일벌들의 전생에는 이타적 행위의 전형적인 예다. 더 나아가 일벌들은 누군가가 벌집을 침입하려고 하면 침입자로부터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전투에 나선다.
잘 알다시피 침을 쓴다는 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다. 침이 나가면서 자신의 내장을 모두 파괴하기 때문에 침을 쏜 벌은 고통 끝에 죽게 된다. 하지만 벌들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오직 타인, 즉 여왕벌과 그녀의 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진다. 남아프리카 지역에는 미어캣이라고 불리는 다람쥐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혹시 디즈니 영화 라이온 킹을 보신 적이 있다면 거기 나오는 티몬이라는 이름의 까불까불한 친구를 기억해 내시길 바란다. 그는 푼바라는 이름의 멧돼지와 함께 라이온 킹의 오랜 친구다. 바로 그 친구가 미어캣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땅굴에서 집단 서식을 하는데 서로 돌아가면서 보초를 선다. 보초들은 포식자나 침입자가 나타나면 다른 집단 구성원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경계 신호를 보낸다. 자신의 서식처에 침입자가 다가오는 경우 그것을 본 개체에게 가장 유리한 행동은 조용하게 피신하는 것이다. 침입자의 접근을 알리기 위해 큰 소리로 경계 신호를 보내는 순간 정작 자신은 침입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셈이 된다. 다시 말해 자신이 포식자의 표적이 될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 전체를 구하기 위해 희생을 하는 것이다. 미어캣뿐 아니라 이와 비슷하게 생긴 북아메리카 대륙의 프레리 도그나 몇몇 새들 그리고 몇몇 원숭이 집단에서도 침입자의 등장을 알리는 경계신호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신호를 보내는 행동은 이타적 행동으로 간주되어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커피라는 송사리과의 물고기와 큰 가시고기에서 흔히 발견되는 정찰대는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에 대해 말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현상 중 하나다. 이 물고기들은 떼를 지어 이동하다가 전방에 커다란 물체가 나타나면 일단 무리 전체가 이동을 멈춘다. 이들 앞에 나타난 커다란 물체가 이들의 포식자가 될지, 이들에게는 관심 없는 그냥 지나가는 물고기일지, 아니면 단순히 큰 바위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무리에서 한두 마리가 앞으로 나와 의심이 가는 큰 물체를 향해 전진한다. 만일 이 정찰대가 무사히 귀환하면 앞에 보이는 물체는 적어도 그들에게 무해한 것임이 판명되는 셈이므로 무리는 그대로 이동을 계속한다. 만일 정찰대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앞에 위험한 물체가 존재한다는 의미일 것이므로 이들은 이동 경로를 바꾼다. 정찰대의 이러한 행동은 앞에서 정의한 이타적 행위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다시 말해 이들의 행동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집단에 이득을 주는 행위인 것이다.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흡혈박쥐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의 박쥐가 살고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포유류주로 가축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아간다. 이들은 코에 열을 감지하는 장치가 있어 이를 통해 가축들에게 다가가 피를 빨아먹는다. 생긴 것부터도 혐오스럽고 이들에게 붙여진 이름 역시 섬뜩하기 그지없지만 이들의 삶은 눈물겨운 희생과 도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매일 저녁 피를 찾아 나서는데 이들이 흡혈 사냥에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 평균 성인 박쥐의 약 7%, 어린 박쥐의 약 40%가 흡혈 사냥에 실패하여 제대로 피를 섭취하지 못한다. 만일 며칠 동안 계속해서 피를 섭취하지 못하면 약 60시간 정도를 굶으면 치명적인 상황에 처하는데 이럴 때 굶주리고 배고픈, 그리하여 위험에 빠진 박쥐는 동료 박쥐들의 헌신적인 도움을 통해 살아난다. 하루 저녁을 배불리 먹은 박쥐는 그렇지 못한 박쥐에게 자신이 섭취한 피를 토해내어 배고픈 박쥐가 충분한 피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흡혈박쥐들의 헌신적인 행동은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이타적 행위의 예가 된다. 우선 자신이 섭취한 피를 남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분명 상대방에게 이득을 주지만 정작 행위자에게는 애써 구한 자신의 몫을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동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조적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임팔라라는 영양은 서로 상대의 목을 긁어준다. 침팬지 사회에서 서로 털을 다듬어주는 행위와 먹이 공유 현상, 그리고 권력을 둘러싼 투쟁에서 연합 형성 등은 모두 이타적 협조 행위의 예가 된다. 송사리들에게 혹은 흰개미나 꿀벌들에게 그리고 박쥐들에게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 사회에서처럼 규율이 있어서 그것을 위반하는 자에게 큰 벌이 내려지는 것도 아닐 텐데 이들에게서 이타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타적 행동의 진화에 얽힌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나가 보자. 앞으로 당분간 우리의 논의는 인간 사회에만 국한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에는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수수께끼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타적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왜 우리는 무임승차를 함으로써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이기적 동기를 억누르고 협조적으로 행동하는 것일까?
자, 이제 이 수수께끼를 풀 차례다. 이상으로 이타적 인간의 출현 제1부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서 제육장 암울한 이론, 따뜻한 현실이었습니다.